네, 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겸손방송국의 박형광 기자 나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궁금했어요. 김준일 평론가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백분토론 잘 봤어요. 예, 한때 기자였던 김준일입니다. 전영직 기자. 목이 다매네.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식기 전에 광고부터 좀 먹자. 하고 네.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운림가, 정말 의리의 운림가, 의리가 의리의리한 운림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모두 3관왕을 했고요. 무려 27번이나 누적 수상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 국산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50년 비법의 정수가 담긴 바로 그 맛, 겨울 배추로 저온 숙성한 깊고 구수한 감칠맛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셨죠? 운림가 김치 진짜 뭐 오랜만이지. 이렇게 길게 설명해. 먹어보면 끝인데. 뭐야 그냥 말로. 울림가는 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어야 돼. 그래야 내가 돈 줘. 진짜 뭐 아시겠지만 내가 네. 우리 장윤선 이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 뭐 못하기도 했잖아 네. 방송을. 근데 진짜 장윤선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울림가가 그리웠다. 여기다가 왜 울림가 김치 주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네, 정말 맛있다. 이게 네. 사실은 라면 하나에 다 먹기에 양이 많잖아. 네. 지금 거의 다 먹었어 김치. 그러네. 3분의 짜, 2를 짜, 먹었어. 짜. 3분의 2를. 네. 3분의 2를 와. 먹었어. 울림 맛있습니다. 김준일 다시 고정하자. 부탁해. 우리 좀 살려줘라. 누나, 나 어저께 방송 8개 했어. 죽을 것 같아. 감기 걸려가지고 소리도 안 나와 지금. 아니 사실 나는 백분토론 그 밤에 끝나고 내일 아침 CBS를 어떻게 나왔나. 나왔어 또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저께 야. 백분 토론하고 어저께 CBS, SBS, SBS 유튜브, JTBC, MBC,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내 방송 YTN까지 밤에 10시까지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또 유시민 방송 또 보고 끝더라고. 막 유시민 방송 보는데 부하같이 밀어. 내가 이것까지 봐야 돼? 이 시간에? 밤 11시, 12시야? 아니 그래서 욕 먹는 거야.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막 뭐 2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똑같은 방송 계속 나온다고 욕하고 있잖아. 나를 부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긴 게 죄야? 그러니까 얼굴 천재. 예, 자 우리 박형광 씨 한마디도 못했어. 예, 맛 표현을 해주세요. 맛 표현을. 네. 울림가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네. 그리고 김치가 되게 시원한 게 진짜 특징이죠. 네. 춘추관으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춘추관 우리 출입 기자들이 운림가 김치를 드시는 그날까지 고 투게더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박형광 기자도 같이 가실 거죠? 네. 그럼요. 자, 저희들이 요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일단은 상품을 좀 빼주시면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 유시민 작가 특집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막 원고를 엄청 길게 다 써주셨는데 지난달 26일인가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출연했던 게 고정. 3주 만에 더 센 게 왔어. 매블쇼로.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총평. 일단 공장장이 잘못했네.
공장장이 편집이- 잘못했네. 왜 편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빡쳐가지고 또 나오게 만들어. 왜 50%나 잘랐어? 뭐 40분을 잘랐다. 네. 뭐 그러면서 그 이제 매부쇼 최용 매부쇼에서 이 네. 부분을 내가 얘기했는데 잘렸다. 뭐 이러면서 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공장장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그냥 프리하게 내보내야지. 네, 모든 것은 김어준 잘못으로 공장장 쫄았나? 왜 자르고 그래? 싹 다 내보냈어야 우리 된다. 형광이 형 입장이 여기까지만 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불편하네요. 자, 우리 형광이 형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유시민 작가가 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던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 작가가 말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뭐 이러저러 평가가 있고 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잖아요. 뭐 약간 뭐 태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너무 그 민주당의 핵폭탄을 떨어뜨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평가가 너무 줄을 잃어서 조금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동안에 한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동안 받았던 어떤 그런 공격들에 대한 한 번의 방어다 정도로 좀 평가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자른 거예요? 반이나 왜 공장장은 왜 이렇게 다 드러냈어요? 그것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것 같은데. 박형광 힘들어. 먹고 살아야지 박형광도.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뭐 경무를 마치고 밤 11시에 와가지고 이거를 하도 요즘 뭐 방송도 안 보고 떠든다 막 그래가지고 또 봤어 또 네. 매부쇼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네. 빨리 감기로 지금 이게 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은 약간 질린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좀 질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ABC론 한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기가 있었어요. 그 선거 사전 투표하는 날에 매부쇼에 또 나가가지고 맞아. 그때 이제 배신자론 얘기했어요. 이쪽에서 온 사람들 배신한다. 그거 얘기하고 다시 김어준 뭔가 다스베이다 나가가지고 얘기하고 또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라고 봐요. 그거를 약간씩 이제 변용을 해가지고 증축, 재건축이네, ABC 론이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파급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더 세질 수밖에 없어. 파급력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 더 독해졌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진영 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고 더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덧꺼내서 안타깝다 좀. 내가 너무 피곤하다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바쁘잖아 다 일도 해야 되고 기사도 읽어야 되고 뭐 대통령이 무슨 회의하면 회의도 봐야 되고 오늘만 하더라도 업무 보고가 4건인가? 그러니까 4시 반까지예요. 근데 이거 유시민 것까지 내가 1시간 이상 보고 있어야 돼? 네. 너무 피곤하더라고 진짜. 근데 내용도 피곤하고 내용이. 방식도 피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또 열흘 동안 나 씹어 되겠지. 이거 방송 초반에 그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 열흘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근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제 재화의 가치가 느끼는 게 전혀 떨어진다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잖아요. 예. 이게 딱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딱 이틀 간다, 제가 보기 이번 주까지 간다.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약간 뭐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예. 아니신 분도 있지만은 이 방식 대화에 이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좀 질려버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그 우리 박형광 기자, 형광이 형이 참 힘들. 근데 이게 제가 근데 어제 기자로서 얘기하세요, 기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질문지를 딱 받아들고 네. 이거 기자로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기자는 사실 좀 누군가에게 인물 비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네. 쉽지가 않고. 근데 어쨌든 해야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너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여요.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한. 네, 그래서 저는 좀 균형추를 맞추고자 좀 유시민 작가 편 쪽에서 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를 봤을 때는 저는 이 뭐 이제 계속 발언의 수위가 세진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좀 보여진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진단한 상황이라는 것이 네. 지금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했잖아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존치와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한 뭐 여러 상황들이 계속 뭐 문조털레이라는 멸칭으로 많은 공격들이 그 민주당 내부 뭐 개파가 나뉘어져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쪽 개파에서 한쪽 개파로 공격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고 근데 그거 그리고 어떤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사실 총선과 대선 공약이었고 보안수권 폐지가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해석 수기라는 이름으로 뭐 1년이 지나고 뭐 계속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좀 튀어나온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이 공전된 거다 이렇게 단정했어요. 그런데 저 뭐 이제 박형관 기자나 저나 청와대 출입 기자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확인을 못 하겠어요. 저는 네. 박형관 기자님 확인하세요?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그래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보안 수사권 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근데 본인이 직접 그건 설명했죠. 얘기했죠. 예. 왜냐면은 그때 그 순방 갔다 왔을 때 브리핑을 직접 나서서 그 그랬죠. 얘기를 했죠. 예. 직접 밝혔고 다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국회로 공을 넘기겠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국회에서 네.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지금 저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은 했지만 근데 과거에는 완전 폐지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고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보안 수사권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거랑 지금 왜 바뀌었냐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부가 그렇죠. 정부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예. 나서서 예.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무조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지금 와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고 저런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어요. 혹은 뭐 지금 뭐 정부를 운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걸림돌이 있네요. 라는 거를 좀 소상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일단 뭐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팩트 유시민 체크.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감정 분석도 있고 내용 뭐 비판도 있지만은 네. 일단은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거를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을 1년 동안 안 이룬 이유는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아서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명백한 거지. 허위 사실에 허위 날조. 자, 허위 이게 날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이번 말고 지난번에 박창대랑 붙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검찰 개혁 선명하게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청 폐지를 귀성길에 들려드리겠다 추석 때. 맞아요. 그때 얘기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왜냐면 조직부터 다짜고짜 없애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직 없애고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간다라고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하지만은 당 대표가 이 정도 하겠다는데 받쳐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모여가지고 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등등들 모여가지고 했던 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플랜을 가지고 하자. 일단은 9월에 그 법은 폐지 법안은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3월 정도에 중수청 만드는 법안 하고 그리고 올해 7, 8월 정도에 마지막으로 남은 보안 수사권 등등 형사소송법을 하자라고 당정이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그 합의를 한 주체가 정청래야. 네. 근데 무슨 이거를 대통령이 지금 의지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네.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근데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었다.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기자회견을 제가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 7월에 취임 30일 기자회견, 네. 그다음에 100일. 9월에 100일 기자회견, 그래 올해 1월에 신년 기자회견, 네. 그리고 최근에 6월에 순방 갔다 와서 기자회견. 네. 읽어드릴게요 그냥. 네. 7월에 뭐라고 했냐면은 동일한 주체가 작년 7월 30일 기자회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예, 그리고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한 일은 있어서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0일 기자회견은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냐? 수사를 행안부까지 맡기는 것까지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이제는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백일 기자회견 얘기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보안 수사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올해 6월 기자회견 국회에 맡긴다는 취지는 보안 수사권이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겼으니 국회에서 당이 수기해가지고 만들어라. 입장이 뭐가 바뀌었죠? 대통령은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사기소 분리.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을 놓고 이거를 수사기소의 분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다 됐고 수사 개시권 없앴지. 별건 수사 못하게 했지. 이제는 그러면 검찰이 무도하게 아무거나 100건씩 압수수색하고 못하게 됐잖아. 그러면은 민생의 피해가 최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를 일관되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건 심지어 유시민은 마키아벨리식으로 정성호한테 그런 거 맡기고 자기는 좋은 일만 한다고 대통령이 욕 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하는 식.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언제 의견을 안 밝힌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의사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밝혔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들이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지들 맘대로. 그래 놓고서 지금 막 거짓말하고 지금 유시민이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무조건 없애야지 무슨 소리야.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 대통령이 입장에 맡겼다. 이건 아니지. 김준일도 빡쳤네.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반론을 한마디 네. 하자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폐지하기로 이미 공약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근데 그 부분은 바뀐 거죠. 말이 바뀌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사실은 기자고 네. 사실 보안 수사권이 어떻게 되든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저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취재를 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저한테는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마지막까지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조금 더 후퇴된 입장에서 지금 다시 또 수기를 하게 됐다.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다를 두고 다시 또 민주당 내부에서 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할 때 보안 수사권 폐지, 검찰 개혁을 필두로 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그 검찰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동정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피해자가 이제 와서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혼돈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전 박형광 기자랑 오늘 뭐 토론을 논쟁을 벌이가 그런 건 아닌데 네. 정확하게 이거는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변한 게 아니라 당의 입장이 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약간 논쟁이 붙었잖아요. 네. 근데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라고 최근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3월 17일에 보안 소속권 문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서 정부에 전달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게 아니라 당의 입장이 변한 거예요. 지금 당론이었다라고 근데 그때도 당론은 아니었어. 엄기나 왜냐하면 당론은 의결을 거쳐야 돼. 의결. 근데 의총에서 그냥 논의를 한 거죠. 의총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쨌든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이게 당론으로 확정될 줄은 없지만은 그냥 대체적으로 다들 뭐 이견 없으니까 당론으로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우려하는 거는 이러다가 정권 날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통과시켰다가 이런 수사 사건 경찰이 잘못하는 거 맨날 김어준 말대로 1년에 몇 건씩 터지는데 이거 민주당이 독박써요. 그러면은 보안 수사권 니네가 없애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거 생긴다. 이제 뭐 국힘이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엄격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들도 지금 입장이 제가 의원들 이제 꽤 많이 만나서 네.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를 제일 우려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정권 날아가겠다. 여론도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의 입장이 바뀐 거지 대통령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핵심은 그 원칙은 수사 기소 분리예요. 그죠? 원칙은 수사 기소 분리고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오는 10월 2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개청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그에 따라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 거냐, 그리고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을 존치 남길 거냐, 아니면 그 중수청으로 보낼 거냐, 이제 이런 큰 틀에서의 조직 분리,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의 분리, 권한 분리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둘러싸고 이제 지난한 논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수사의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경찰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악용을 할 경우에 암장시키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기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페이지 2로 넘어가지 않고 페이지 1에서 계속 갈등하는 양상만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짜증난다. 근데 이게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수기를 많이 해서 이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왜 필요하다고 하는 쪽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없애야 된다고 하는 쪽은 왜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한참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근데 그걸 또 다시 하고 있다는 것에 피로감을 좀 느낀다. 예. 근데 저는 박형광 기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게 예. 정말로 다 아나? 보안 수사권이 남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보안 수사권 없앴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장윤기 사건이잖아요. 예, 최근에. 장윤기 사건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확 여론이 뒤집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에브리 리서치가 이틀 전에 조사한 거 보면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이 24.7, 반대가 42.7, 논의 거쳐 신중론이 28.2. 그래서 4명 중에 1명만 지금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 했던 6월 네. 12일에서 13일 전화면접 이거 한 거는 그때 폐지가 40.1, 유지가 52.8. 그때도 유지가 더 높았지만은 40%에서 24%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절반 정도로 줄어든. 폐지가 네. 굉장히 지금 우려가 크다. 네.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층도 지금 우려가 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장윤기 같은 거 또 사건 터지면은 보안 수사권 없애놨으면 이거 다 민주당 니들이 만든 세상이야. 지금 한동훈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덤탱이 쓴다니까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얘기하고 있고 다 그 얘기하고 있어 지금. 네. 그거 대안이 정권 넘어가면 책임질 거예요. 그럼 최소한 논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이 남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의 대의가 그거잖아요. 검찰이 지들 맘대로 무도하게 아무거나 탁콕 찍어가지고 압수수색 100번 하고 막 100명 털고 막 검사 100명 달려들어서 털고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수사 개시권 없앴어. 별건 수사 못하게 했어. 그래서 다 없애고 남은 게 이제 보안 수사권의 한이 아니잖아. 그럼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장윤기 사건 하다가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동일성을 지키게 아예 법으로 돼 있어서 그거 다 위법이에요. 위법.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보안 수사권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치론 뭐 최근에 이제 홍기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10여 명이 그 존치와 관련된 법안을 또 새로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성범죄, 특히 사회적 약자, 뭐 노인, 아동 등등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 구속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수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등 하나 넣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대통령령으로 해서 수사권을 다 복원시켰을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그때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아예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인지수사 못하고 아예 개시도 못하게 하고 다 그거를 다 나머지를 그래서 불법으로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국회에서 요런 대목들에 대해서 안 하게 못하게 하면 된다. 이런 조항들을 삭제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성범죄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 인권이고 그다음에 그 범죄자들이 그 죄값을 정확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범죄자들 봐주고 암장시키고 장윤기처럼 이렇게 무슨 성범죄인데 그거 뭐 아버지가 경찰이어서 빼주고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사 절차에서 확실하게 인권 보장을 해주고 해줘라. 저는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공중전을 하다 보니까 보안 수사권을 다시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여기 이제 정치인들도 자기 정치 차원에서 막 달려들고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서영교 법사위원장 취재하니까 요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아니 괜찮아요. 말 많이 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 김만 기자가 또 말 많이 하면은 여기저기서 곤란일 수 있어. 김준일이 대신해. 나한테 몰빵했어.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전 입장 이해합니다. 법사위원장. 근데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이게 검찰 보안 수사권의 폐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김학의를 조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이거를 무혐의 처리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거는 보안 수사가 아니라 수사 지휘권의 문제였어요. 수사 지휘권의 문제였고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했는데 지금 수사 지휘권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잖아요. 네. 1차 수사 종결권도 있고 이렇게 수사 지휘권은 없어졌고 또 하나는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게 공수처예요. 그래서 고위 공직자의 검사, 판사 그리고 경찰 간부들 다할수 있지. 따로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그런 장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저는 이제 경찰 출입을 오래 했어요. 예전에. 네. 경찰청도 한 2년 출입하고 뭐 한 4년, 5년을 경찰을 했어요. 되게 오래 했는데 경찰들 만나 보면요. 별 인간이 다 있어요, 진짜. 너 진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진짜 경찰들. 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류를 소위 말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사가 부실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검사가 보고 알 수 있어. 아, 이거 가지고 기소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거 다시 요거 좀 보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돼. 그런데 이번에 장윤기도 그렇고 아예 조작을 해. 서류만 보고 몰라요. 의심이 들어도. 그러면 이거 조작이 의심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의심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서류를 가져가지만은 지가 검사가 안 보면 이번에 어떻게 밝혀졌냐 이게 그 광주지검의 그 여성 뭐 부장 검사가 어떻게 봤냐면은 CCTV로 돌려봤어 주변에. 그러니까 장윤기가 그냥 한 게 아니라 15분 동안 그 여고생을 쫓아다녀. 그리고 차 문을 뒷문을 열어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히 아니라 데려와가지고 넣고 강간살인하려고 했는 거구나. 그거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차 앞에 있었던 화물차에 블랙박스를 왔어.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다 보고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리얼돌 사진을 경찰이 찍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장윤기 아빠한테 넘겨서 이렇게 다 해체해 버렸잖아요. 그 사진을 안 넘겼어요 처음에 검찰에. 그런데 걸리니까 뒤늦게 넘긴 거예요. 이거를 서류를 보고 어떻게 하냐고. 보안 수사를 해봐야 CCTV도 보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비일비재요. 그 김어준 총수도 얘기했잖아. 1년에 몇 건씩 있다고. 한 건 나올 때마다 이거는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쓰긴다니까 이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때 민주당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제가 이제 자, 39분이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셨어. 유시민 작가가. 네. 그래서 검찰 개혁 말고 우리가 증축 재건축 얘기하는데 짧게 얘기하시고. 짧게.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방송에 나와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 편하게 하세요. 그런 게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너 장윤선 들이받아. 네,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의 암장을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검찰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언제부터 다시 검찰이 선의 역할로 바뀌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검찰의 물론 검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검사들이 되게 올바르고 뭐 직업이 투철하신 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몇몇이 나쁜 짓을 해서 그걸 우리 막고자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의 그런 부작용은 다른 방법으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감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다시 검찰의 힘을 빌려야 된다라고 회귀했는지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입이 아파. 그리고 뭐 1년 내내 해도 피곤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수처부터 하면은 전 한 30년 얘기했어요. 검찰 개혁. 그래서 이제는 좀 매듭을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제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 가운데 저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계 개편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계 개편은 사실상 이제 3당 합당 90년 3당 합당 민자당 3당 합당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참혹한 결과로 귀착이 될 거다. 너무 불안하다.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성공 못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가 몇몇 정치인들에게 오늘 빠르게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정치인 출신의 한 국무위원에게도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무슨 정계 개편이야 전혀 사실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와 이제 박지원 의원을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둘 분 다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뭐 박지원 의원은 42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85세, 뭐 네, 84세 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보안 수사권 화요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얘기하다가 어제 인터뷰에서는 이제 갑자기 바뀌었어. 여론이 이제 타는 거지. 예. 이분은 제가 진짜 존경스러운 게 항상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금요일만 되면은 해남에 매주 내려가요. 예. 항상 본인 관리하고 운동하고 현안들 다 파악하고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 80 먹은 이 뇌의 가소성이란 게 있거든요. 가소성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이 가소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애들이 배우면은 다 흡수하는 거야. 예.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가소성이 떨어져요. 60이 넘으면 특히 많이 떨어져. 그런데 훈련을 하면은 그게 내 가속성이 나이가 든 노인분들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 예를 들면은 뭐 노인정에 가면은 뭐 이렇게 뭐 훈련도 하고 고수보다 치게 하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3당 합당 예시가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유시민 작가 뇌의 가소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게 새로운 얘기들을 지금 트렌드들을 좀 흡수를 해라. 합당할 당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힘을 합당해요 그러면 대연정 할까요 그러면 국힘하고 어느 당을 합당을 해요? 지금 유일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조국혁신당 하나 있는 거고 뭐 개혁신당을 합당할까요 그러면? 걔들이 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뭔가 그런가? 이렇게라도 하는데 네.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본인은 1990년에 3당 합당에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인식이.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게다가 정치가 양극화돼 가지고 창당했다가 다 망했잖아. 이장 망하고 바른미래당도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 해. 한동훈도 창당을 안 하니까 나 안 해. 나는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다 이러고 있어. 그냥 양당제는 마찬가지야. 네. 누구랑 3당 합당을 하고 누구랑 정계 개편을 합니까? 보수 인사 몇 명 들어오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한 10명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10자리도 못 줍니까? 이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10,000자리가 넘어.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 줬다고 이 난리를 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 좀 하시라. 좀 뇌의 가소성을 좀 넓혀라. 이 말씀드릴게요. 아마 유시민 작가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김준일 선배가 한 말에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한 말 중에 뭐 그 방송의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 주제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뭐 보안 수사권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보수 인사도 정입하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그 정계 개편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길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는 뭐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공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3당 합당 때랑은 또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정계 개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그 평가에는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데 대통령도 사실은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계 개편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은 우리를 왜 안 데리고 가고 따로 하려고 하느냐. 네. 왜 다른 그림을 구상하고 있느냐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들 전통적인 지지층 없이 구조 변화가 가능할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전통 지지층 야 오늘부터 다 빼. 새로 누군가를 집어넣어. 그 새로 누군가를 집어넣을 대상도 없거니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죠. 원래 있던 지지층 중에 조금만 빼고 다 새로 더 많이 들여와 뭐 이런 느낌이죠 사실. 글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얘기 좀 제가 근데 김준일 평론가가 50분에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4분밖에 안 남아요.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한 5분 정도?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그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마찬가지로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예요. 지난번에 2016년에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만들었고 이번에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최소한 시민혁명 정도는 해줘야 가능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 왜? 내란을 했는데도 49대 41이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그랬잖아요. 야 김문수가 40일이 나온 게 더 충격적이야.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우리 분석하면서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내란 세력을 지지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구조적 다수라는 게 어떻게든 49를 51로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역진이 불가한 개혁에 가능한 이런 정치 집단이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시민 작가는 3당 합당의 비유를 하면서 인위적인 통합,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치를 재편하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때의 정치 지형과 지금의 정치 지형이나 유권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다당제였고 지역계에 기반한 다당제였고 여러 정당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사람들도 이 정당을 찍었다 저 정당을 찍었다라고 하는 스윙 보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라고 보면은 이게 방금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그 이제 49대 41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내란 정당을 지지하나 지지 안 하느냐가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가 완전히 극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무조건 내란이 일어나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선거가 됐든 이거는 거의 반반 싸움이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터를 어떻게 할 일반적으로 거냐? 정치학자들은 스윙보터가 굉장히 많다고 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 5% 봅니다. 네. 뭐 실제로 내가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하는 스윙보터는 전체 인구의 한 5% 봐요. 그 5%를 누가 잡느냐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민주당에도 평생 민주당 찍다가 갑자기 국힘 찍을 수 있습니까? 못 찍죠. 못 찍어요. 평생 국힘 찍던 사람들 옛날에는 그게 폭이 넓었는데 이제는 더 점점 좁아지고 그거는 미국도 똑같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정치 대구 봐봐 대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옛날 방식으로 저당의 의원 빼내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했던 거 많이 했었어요. DJ도 하고 다 그랬어. 그거 이제 안 돼. 네. TK 의원이 네. 여기서 빼낸다고 가겠습니까? 다음에 무조건 떨어지는데 그치. 그런 거 이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이 당에서 낙설한 사람, 이 당에서 쫓겨난 사람, 이 당에서 은퇴한 사람들 데려와서 포장이라도 우리가 중도 확장을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유시민은 이제 내 맘 왜 네 맘대로 이거를 다 부수고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이거를 그럼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내 의도는 뭐 정계 개편이 아니라 짜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을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시라. 솔직히 진짜 내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인식이 너무 옛날 올드예요. 그 옛날에 머물러 가지고 최근에 정치 트렌드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고장난 레코드 반복 트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사실 이제 90년에 YS가 3당 합당을 했던 것은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YS 야합
민자당이라고 드러나봤나 노래도 만들어서 불렀어. 우리는 민자당이라고 땅이라고 드러나봤나 영피 종필이 발자 바꿨네. 우리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몰랐죠? 우리 처음 들었어요. 몰라 진짜. 네, 진짜 몰라요. 우리 그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조소와 조롱을 했던 세대예요. 근데 그때 YS가 3당 합당을 하면서 야합했던 이유는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해서 뭘 하려고? 저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통령 어제도 업무 보고 때 얘기했지만 본인에게 남은 임기는 3년 11개월 남았다. 앞으로 남은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 사람은 무슨 시한부 저기처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나는 오늘 뭘 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바닥바닥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거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현직 장관하고 만찬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내가 코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른바 이제 주변부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본인은 이제 그 점에서 대단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박형광 기자가 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한마디 하고 먼저 빠질게. 좋아. 그러니까, 진행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계 개편하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동기에 대해서는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그건 나중에 뭐 알게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가 또 평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왜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느꼈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중축이 아니라 재건축인 이유는 계속 그 문조톨레우라는 멸칭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조톨레우라는 멸칭을 쓰면서 당 내에서 어떤 한쪽 계파가 한쪽 계파를 소위 말하는 유 이재명이 문조톨레우를 상당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죠. 거의 모욕을 하면서. 근데 그것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 뭐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는 민중 내에서 누구도 이거 그만합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혹은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이건 유튜브를 쭉 지켜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내에서 여러 공론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다들 조심하시오. 다들 자중하시오. 이런 얘기를 나서서 한 사람이 없었던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유시민 작가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문조털레유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 누군가가 반박하는 얘기를 했을 때 너 갈라치기 한다. 너 민주당 핵폭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부당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저는 박형광 기자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멸칭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자제해야 된다. 맞아요. 뭐 듣는 사람들 굉장히 안 좋고 이게 감정에 한번 사가면요 놀리고 뭐고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분석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그 동안에 뭐 공도 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하고 고문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훌륭한 거를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정치 평론은 좀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제 이제 그 방송을 다 돌려보면서 디테일들을 하나씩 제가 좀 본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얘기 대통령한테 좀 직접 가서 하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나는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저도 그건 좀 놀랐어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작가님 삐졌어. 진짜로 내가 유시민인데 내 이 진영에 이 정도인데 나한테 연락이 한 번도 안 와?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그래 니들 마음대로 니들 알아서 해. 뭐 니들이 뭐 파멸적인 길로 가든 말든 나 안 해.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안 편해. 하나도 안 편해. 편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소독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편하면은 낚시를 하시지. 저는 편하게 런닝을 하고 캠핑을 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일로 하는 거니까 맺힌 게 많은 거야 지금. 불편해 지금. 삐졌다. 그러니까
삐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삐진 거랑 거의 동급으로 지금 삐졌어 지금. 안철수처럼 삐졌다. 그래서 네. 이게 감정이 앞서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 저도 오늘 뭐 막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그러는데 원래 그래요 저는. 오늘 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흥분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 스타일이 그런 거고 이제 좀 삐지셨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동어 반복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좀. 예. 저 김준일 평론가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어제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걸렸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비평은 이재명 대통령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시민이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지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야당이 보통 이런 얘기해요. 시민들이 무도한 정권을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도하든지 네. 이걸 바로 잡아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고 뭐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일관되게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이 이거를 바로 잡아라. 근데 결국은 저는 뭐로 들렸냐면은 정청래 찍어 그래서 명픽 이런 거 앞에 얘기했잖아요. 네. 막. 그러니까 명픽이 아닌 정청래를 찍는 게 이 당을 바로 잡는 길이야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듣는 분들이 많고 예. 뭐 찍어 지지할 수 있고 누구나 선호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걸리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당원들이 이번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당원들하고 여론조사로 국민들이 참여하잖아요. 당원들이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건가요? 이분들은 깨어 있는 시민이에요. 그렇지. 노무현 재단이 계속 얘기했던 네. 민주당 뭐 일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깨어 있는 시민들 주체적으로 판단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좀비가 됐어. 유시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준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배 그러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좀비고 대통령을 반대하면 깨어 있는 시민이냐? 그분들도 다 깨어 있는데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재명이 옳은 길이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상당수고 네. 아닌 분들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왜 이재명 지지자들 더 많어? 예를 들면 네. 이런 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지지층을 판단을 하고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를 통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폭탄을 투척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갈게요. 네. 먼저 가서 맞점하시고요. 네, 선배 다시 맞점하시고. 내 얘기하겠다. 네. 맞점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 네. 형아 미안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네. 자, 김준일 평론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마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얘기는 한번 네, 하세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하는 얘기다. 왜 근데 그러면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이런 얘기들을 전하지 않느냐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내 생각은 이러하니 좀 고치세요를 네. 얘기를 했다. 그게 만약에 알려졌다. 근데 알려질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내용이.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그것 또한 뭐 무슨 뭐 뒤에서 왕노릇 하네, 뭐 상황 노릇하네, 뭐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비선 노릇하고 싶어 했네, 그거 봐라, 그 자리를 차라리 받아라, 뭐 이런 뭐 이상한 잡다한 비판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공론회장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론회장에 나와서 뭐 만약에 유시민 작가 말이 틀렸다,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안 움직이겠죠. 여론 생기지 않겠죠. 근데 공감하면 여론이 생겨서 그것이 대통령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저는 그 경로가 더 오히려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말이 틀렸다면 굳이 우리가 반응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정말 아무리 셀럽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헛소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건데 사실 유시민 매불쇼 나온 이후에 계속 유시민 작가 얘기만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도 유시민 작가 얘기만 1시간 동안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작가를 뭐 태물이다, 뭐 아직 이제 뭐 1호선에 있는 할아버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저 그런 식의 조롱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토론과 논쟁에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제대로 잘 경청하고 팩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민주시민의 토론 자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꼭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요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진우 의원, 네. 김혜경 여사 손털기 와 이런 걸 또 이렇게 악의적으로 조작을 해서 논란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어서 일단 준비한 영상을 저희가 일단 먼저 보겠는데요. 먼저 알려진 영상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 쓰고 몽골까지 가서 손 탈탈이 뭡니까 도대체? 저 사진을 보면은 저도 처음에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몽골 대통령인 것 같은데 악수하자마자 손을 막 탈탈 털어서 왜 저렇게 하셨지? 흡사 하정우 수석이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손이 많이 악수를 많이 하셨나 했는데 곧 실제로 풀 텍스트 풀 영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맥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그렇죠.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경화 기자는 순방도 다녀왔기 때문에 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앞에 숨겨져 있는 게 진실 저걸 보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저 활 당기기가 저게 무슨 손털기예요 저게 그냥 활 당겼는데 이 발시기가 엄청 세대요. 엄청 그렇지. 힘들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전완근을 안 쓰던 사람들 쓰면 진짜 바로 아프거든요. 이걸 털고 있는데 이게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하고 털던 걸 맞아 턴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 그 대통령도 상대 몽골 대통령도 그 기분 나쁘게 전혀 받아들일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딱 그것만 편집해가지고 마치 그 하정우의 손털기 네. 그걸 연상시키는 왜냐면 그걸로 그걸로 같이 붙여가지고 한 부산 지역 있더라고요. 의원이잖아요. 네. 그거 기억이 강렬할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재미 많이 봤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걸 또 편집해가지고 뭐 예의가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영부인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좀 지켜주질 못할 망정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해외 정상의 어떤 품위를 더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외교, 국익, 국민적 이익 이 앞에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외교 현장에서 뭐 어떻게 이번에도 몽골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 특히 몽골에서 한국하고 어떻게든 협력을 해보려고 해서 뭐 국립 안병원 같은 것도 건설하기로 하고 히토류 관련해서는 한몽이 협의체를 이미 가동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뭐 이런 게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집권하면 또 어떻게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렇게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어떤 공격하려는 소재. 예전 같으면 이게 통해요. 그런데 요새는 뉴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검증이 됩니다. 그런데도 주진우 의원이 부산 지역에서 저 손털기를 가지고 또 한번 가짜 뉴스를 그때 기억이 퍼뜨렸다. 있죠. 예, 네. 손털기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이런 식의 허위 조작 정보는 근절해야 되는. 이거 고소 안 하나? 예, 민주당에서 고소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예. 저는 사실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바로 잡기만 하고 네. 바로 잡기만 하고 예. 굳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예. 다 평가한다.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주진우 의원은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예. 본인도 이거를 풀 영상을 봤을까? 네. 본인도 이걸 짤로 보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라는 생각도 네, 좀 맞아요. 들어요. 예. 네. 만약에 풀로 봤으면 근데 최소한 그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남을 공격하려면 정말 그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엉성하게 하면 되치기를 당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업무보고 중에 방미통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허위 선동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방미통위가 질서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수수한 것 관련해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직이 이렇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이니까 네, 박탈되는 거죠. 박탈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 대법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국회로 오기는 조금 쉽지 않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대법원은 뭐 유무죄를 판단하기보다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정도의 네.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권성동 의원 뭐 본인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통일교 그 세계로 본부장 윤영호 씨가 했던 증거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역시 증거가 빼박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오늘 저희 우리 박형광 기자하고 이미 떠나버린 네. 예, 김준일 평론가하고 뜨겁게 논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서 또 정치권 내부에서 후폭풍이 있고 박지원 의원이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렇게 헐뜯더니 또 이렇게 흔드느냐 이렇게 비판도 하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취재해서 또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내일 또 전달해 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강론으로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뭐 인물 비평이나 뭐 비난이나 조롱이나 뭐 이런 혐오적 발언이 아니라 네. 유시민 작가가 뭐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가 뭐 어떤 뭐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 뭐 본인의 생각은 이렇다 뭐 다른 대안을 제시하든가 뭐 혹은 유시민 작가가 보는 그 시각이 틀렸다거나 그럼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든가 이런 좀 강론으로 좀 붙었으면 좋겠다. 좀 뭐 생산적일 수는 없지만 이 토론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뉴미디어 풀 청기백기 팀에서 매주 월수금 오후 1시 당국자 시간에 따라서 오후 3시, 뭐 오후 2시 뭐 이렇게 4시 반 이렇게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청기백기 100가지 이야기 저희가 계속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접이 저조해서 오후 1시니까요. 점심 식사하시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요새 어떤 거 취재하나 궁금하실 때 그때 꼭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광 기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